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에는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저의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그랬는데 노인은 융통성이 없죠. 융통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경직성의 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감소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착 같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내향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심적인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노인은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매사에 신중해진다는 조심성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면 바람직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노인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죠. 자, 가족관계를 경직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와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틀립니다. 노인이 되면 형제자매는 서로 지지 자원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을 금기시하는 태도는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요. 노인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3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 요양 등급 판정, 2.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1번입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어서 방문조사원이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잖아요. 이 직원이 어르신들 신청하는 어르신들 요양등급을 신청한 어르신들 댁으로 가서 어르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52개 항목을 특기사항과 같이 조사해서 컴퓨터에다가 올리면 그거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의사소견서하고 같이 올려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판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우리 재가기관 6개 있죠. 그리고 시설급여 2개. 그래서 시설급여 2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잖아요. 그리고 6개는 방문요양, 재가급여 6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그래서 복지용구 이렇게 6개잖아요. 예, 그런 기관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그것들을 잘 하는지 이 기관들이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났으면 비용 청구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 비용 청구도 아까 시설급여 2개와 재가급여 6개 장기요양 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서비스 신청 및 계약도 이 기관들에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보호자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 장기요양 기관 아까 그 시설급여 2개와 재가급여 6개 이 기관들에다가 신청하고 그 기관들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개는 장기요양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그 기관을 설립할 때 신고는 어디다 할까요? 이 신고는 시군구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쉽게 말하면 누가 등급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뇌출혈인 건 뭐 괜찮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65세 이하라 할지라도 뇌출혈이면 가능은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 65세 이상은 되지만 65세 미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요. 3번은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3가지가 있잖아요.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이렇게 3가지는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노인성 질환 3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상자가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매인데다가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65세라도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65세는 넘었지만 고혈압 이런 것 갖고는 등급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대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못 받죠. 등급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로서는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뇌경색에서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상생활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4번 취약한 보호이죠. 자, 여러분 그 재가급여는 6가지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그리고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그 다음에 가사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문 목욕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거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 간호 지시서에 의해서 간호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면 주야간 보호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단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시간도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관리, 4. 기본동작훈련, 5. 일상생활 동작훈련.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라고 여러분 교재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표준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는 위에 있는 4가지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모두 11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되게 편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모두 다 신체와 관련된 건데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하시면 좋아요. 책에 이제 제일 먼저 세면도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수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수를 시켜주는 게 세면도움이죠. 자, 세수했으면 여러분 이도 닦아야겠죠. 그래서 구강관리 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아야겠죠. 그래서 머리 감기기, 그리고 머리를 감았으면 목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욕도움, 목욕을 하고 났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옷 갈아입히기, 그리고 옷을 입었으면 이제 손발톱을 좀 깎아야겠죠. 손발톱 깎기는 몸단장에 들어가니까 몸단장, 그리고 목욕하고 났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식사도움, 그리고 이제 누워 있다 보면은 체위도 좀 변경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체위를 변경해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동 도움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더 좋게 도와주는 것을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이거든요. 이렇게 11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잖아요. 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바깥 활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 2가지인데 함께 나가는 거 외출 시 동행과 심부름하는 거 일상 업무 대행 이렇게 2개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자, 이제 4번째는 정서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이 정서 지원 서비스는 여러분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2번째 생활 상담, 3번째 의사소통, 도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하는 표준 서비스거든요.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 환경관리라고 나왔잖아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시설환경관리 서비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고요. 이 세탁물 관리도 여러분 시설환경 서비스예요. 이거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나오는 세탁하고는 좀 달라요. 세탁물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환경 관리 서비스고, 그냥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는 세탁 부분만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기본 동작 훈련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동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가고,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아니죠.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런 것도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행위를 한다는 아니에요. 조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게 문제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의료행위를 한다라고 나오면 우리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대상자의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있으면 좀 변경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있는 계획한 그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5번입니다. 자, 지금 보면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이렇게 좀 차별받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2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보세요. 어르신의 기초생활급여를 몰래 인출해 갔대요.
이러면 경제적 학대인데요. 여러분, 노인 학대의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보면 신체적 학대가 나와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또는 뭐 강제적으로 뭐 가둔다든지 또는 뭐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흉기 같은 걸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또는 생존 유지에 필요한 뭐 가스, 난방, 전기, 수도 이런 거를 단절한다든지 또는 약물을 뭐 복용을 못하게 뭐 강제로 아니면 강제로 투입을 한다든지 이제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건 방임이고요. 먹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건 방임이고 이제 억지로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그 치매 환자 중에 너무 이렇게 폭력성 치매가 심하시거나 배회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잠자는 약을 먹여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들 다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서적 학대는 여러분 이제 말로 하는 학대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을 뭐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막 그런 언어적 표현이나 또는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막 노인한테 화를 내거나 또는 노인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뭐 이렇게 못 맺게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이제 고통을 주는 것들이고요. 말로 하는 것들도 다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 정서적 학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성적 학대는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 성적 학대는 노인에게 뭐 성폭력을 한다든지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경제적 학대인데요. 이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재산이나 또는 어르신의 뭔가 뭐 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 이거를 여러분 이제 경제적 학대라고 하고 이 경제적 학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방임이거든요. 방임은 뭘 해줄 걸 안 해주는 것을 방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방임이 나왔잖아요. 이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뭐 약을 안 먹어버린다든지 식사를 안 해버린다든지 이제 거부하는 거를 자기 방임이라고 하고 유기 같은 거는 갖다 버리는 거죠. 낯선 곳에 뭐 갖다 두고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뭐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경제적 학대가 나오면 여러분 어르신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 갈취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 4.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말이 조금 어려워서 어렵나요?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최근에 이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아직은 이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장기요양지원센터는요,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를 도와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가장 대표적인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거든요. 자, 그분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그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 장기요양 인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내주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급여 비용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런 장기요양 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을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뭐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또는 요양원 이런 데를 다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장기요양기관들이 하는 서비스라서 장기요양요원에 특히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은 장기요양지원센터입니다. 11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를 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자, 성희롱은 이제 교재에 보시면 언어적 성희롱, 그 다음에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보세요. 농담을 야한 농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어적 행위. 그 다음에 성경험의 유무를 묻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비디오 같은 거를 본다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고요.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거죠. 이거는 육체적 행위죠. 뭔가 신체 접촉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 육체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이지요. 자, 직업윤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 절대 요구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서로 교체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요양보호사, 동료 요양보호사 상의해서 이런 단어 나오면 절대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관리 책임자와 무슨 일이 생기면 상의하여 조정한다는 맞지만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런 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자, 13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 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대상자가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학대 상황에서는 항상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1등급은 이제 와상 상태라서 좀 돌보기가 어렵기는 하죠. 그런다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자,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험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맞지만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우린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서비스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하셔야 되겠죠. 임의로 하시면 안 되겠죠. 동료 요양보호사한테 부탁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해도 틀리죠.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 뭐 어르신들이 지금 뭐 밖에 나간다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재 중에는 절대, 이 부재 중은 이제 대상자가 부재 중일 때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수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럴 때는 옳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말라거나 또는 뭐 잘라서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들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의하고 뭐 이럴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염이 덜한 기저귀 재사용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 그래서 자주 안 갈면 욕창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욕창이 생기면 그것을 치료하는 비용이 기저귀 값보다 더 들 거다. 여러 가지로 서로 힘들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어르신이나 보호자한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하시는 것도 틀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손목이 삐었을 때 초기 대처 방법이거든요. 이 손목을 삐었는데 털어주는 거 안 되고요. 심장보다 낮게 할 때는 여러분 출혈이 있을 때예요. 통증이 있을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손목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압박붕대를 감아두시면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처를 압박붕대 감아주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찜질을 한다면 온찜질이 아니라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찜질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틀리는 거고요. 자극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삐었는데 거기다가 자극을 더 주게 되면 이제 손목이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압박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리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상한 음식 먹었대요. 그래서 막 복통이나 설사, 구토 같은 게 있대요. 장염이 생긴 거죠. 주로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장염입니다. 18번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위염이 있어요. 위염과 위궤양을 여러분 좀 구분하셔야 되지요. 위염은 위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위염이라고 하고, 위궤양은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를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염은 식사 후 서너 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복부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요. 위궤양은 새벽 1~2시쯤 통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궤양이라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면 예방에서는 자, 하복부는 아니지만 복부를 마사지하는 건 변비에 좋거든요. 지금 위염이 있을 때는 복부를 마사지하는 거 오히려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염장식품, 절인 식품이잖아요. 절인 식품은 주로 짜죠.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다 자극적이거든요. 위염이 있을 때는 자극적인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부드러운 유동식. 자, 유동식은 여러분 미음이잖아요. 미음을 유동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미음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죠. 자, 뜨겁고 찬 거, 뭐 짜고 매운 거 전부 다 자극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거 안 되고요. 지금 위염이 있는데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하면 설사가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설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설사를 할 때는 몸을 차게 하면 더 설사가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안 되고요. 설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수분과 전해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냥 물보다는 보리차가 더 좋고요. 우유 같은 거는 절대 안 되죠. 설사하는데 자극이 돼서 설사 더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장 운동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사는. 그런데 그걸 증가시키는 음식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셔야 되고 설사 초기부터 이렇게 복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신부전.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더 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이다. 자,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1번입니다. 자, 심혈관계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혈관의 계통에 대한 변화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 혈관, 네,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나이가 들면 변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최대 심박출량,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잖아요. 그래서 쿵 하고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서 이제 심장에서 짜가지고 혈액을 짜서 온몸으로 내보내는 양, 이게 심박출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렇죠.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심장이 박출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돼서 이건 맞습니다. 자, 심장,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께가 감소하잖아요. 모든 근육들이. 그런데 딱 하나 감소하지 않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장 근육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심장 근육은요, 여러분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1분에 그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고 그게 365일 움직이고 60년, 80년을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은 두꺼워져요. 그래서 감소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심장 근육입니다. 자, 그런데 기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박동수, 심장이 이렇게 이제 뛰는 것을 심박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맥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기능은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맥박수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심장이 팔딱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뛰고요. 1분에 138회, 148회 막 이렇게 많이 뛰어요. 그런데 노인은 60회 이하로 떨어집니다. 1분에 56회, 58회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박동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당연히 탄력성은 감소하겠죠, 노인인데. 그리고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할까요?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노인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고혈압약은 인체에 해가 없나요? 아니에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약도 해가 완전히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안 됩니다. 고혈압약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야 되겠죠. 약을 복용한다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약은 약대로 복용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고혈압약은 계속 꾸준하게 의사가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한다거나 뭐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약을 먹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그쵸.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뭐 편마비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자, 23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5번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요, 활동의 정도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움직이면 많이 아프고 쉬면 괜찮고 합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려갈 때 관절이 되게 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 아니죠. 평평한 흙길 걷기 이런 걸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지지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풀리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 같은 관절에 특히 더 많이 체중이 쏠리게 되겠죠. 그럼 관절이 더 눌리게 돼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셔야지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통증이 악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 같은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2번이죠. 이 비타민 D 엄청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한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는 오히려 좀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살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럼 골다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체중이 아니라 그냥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체중이라는 말 때문에 이 얘기는 살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에는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드셔야 하는데 이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햇빛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 때문에 햇빛을 쐬는 거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칼슘 섭취는 제한하면 안 되죠. 권장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침상 안정
장시간 운동을 하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걷기는 걷되 아까 앞쪽에서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평평한 흙길 걷기, 좀 부드러운 길을 걷는 게 좋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딱딱한 길을 걷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단극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걸을 때 약간 쿵쿵거리면서 걷는 것들이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절대 안 되죠.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안에 있는 이제 뭐 그 칼슘이나 인 성분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 버리기도 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어지러워 가지고 넘어진다면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실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건 원인은 아니고요. 이제 제일 많은 게 요것 때문이죠. 50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들이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노인한테도 생기지만 이제 골반 근육이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요도를 꽉 잡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뭐 기침 또는 웃음, 재채기, 뭐 이런 뭐 줄넘기, 뭐 뛰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배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조절 딱 잡아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찔끔 하고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요도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겠죠. 자, 호르몬 부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방광 저장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26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뢰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 재생 능력 감소.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미각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미뢰라는 것은 혀 사이사이에 이런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감지하는 그런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맛을 감지하는 신경세포를 미뢰라고 하는데 이게 노인이 되면 맛을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미뢰의 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혀에 오돌토돌한 것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증가할 리가 있나요? 감소해서 미뢰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 근육의 탄력성이 노인은 탄력성은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쵸? 그래서 많이 흘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강 건조 증상은 증가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입이 마르다, 입이 마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구강 건조 증상은 증가하는 거고요.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당뇨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자,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4번이죠. 자,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당뇨병이 걸리면 여러분 이제 혈관 안에 당이 많기 때문에 혈액이 좀 찐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눈끝, 손끝, 발끝 이런 말초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력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소하고요. 성기능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초의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더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변량은 증가합니다. 당뇨병의 3대 증상이 있죠. 다식, 다뇨,
다갈 또는 뭐 다음이라고도 하죠. 물을 많이 마시는. 그래서 다식은 식사를 많이 하는 거고, 다뇨는 소변을 많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증상을 3대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 환자들이 보면 소변을 되게 자주 보고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은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물하고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초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 같은 때도 역시 많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가렵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상처가 생기면 잘 안 낫게 되죠. 그래서 욕창이 생기게 됐을 때 이 당뇨 환자들은 정말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렇죠. 상처 치유 지연이 정답이고요. 질의 감염이 증가하죠. 질 분비물이 감소가 아니라 질의 감염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울증이 있으면 분노나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타르시스가, 우리가 뭐 힘들 때 실컷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제시킨다는 틀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이 우울증 환자는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거 안 되고요. 관심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거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야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드러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울증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그리고 또 좋은 게 햇볕입니다. 여러분, 광선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햇볕에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햇볕을 쐬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우울증 치료로 광선 치료라는 걸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굉장히 좋은 게 햇볕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그런 것들이 분비되게 만들어서 우울증이 개선이 되는, 또는 나중에는 이제 치료도 될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2. 심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1번 뇌졸중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웃어보세요, 또는 손들어보세요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걷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서 뭐 다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머리를 다치거나 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한쪽 손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30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 운동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네, 2번이죠. 자, 노인의 이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는데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되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위치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겠지요. 자, 그리고 저강도 운동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준비 운동은 충분히 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 짧게 한다 이래서 틀렸고요. 마무리 운동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생략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1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시면 위장장애가 있다고 약의 용량을 임의로 우리가 알아서 줄여버리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자,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하셔야 되고요. 코팅된 약은 그 코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위벽을 너무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위가 아닌 장에 가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코팅을 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쪼개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약이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임의로 약을 복용을 중단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임의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용약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이제 하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르사 같은 거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간 기능 개선제를 또 내가 보조식품으로 먹고 있다. 그러면 이 약이 서로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한 다음에 복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약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32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변화 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대상자 욕구사정,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까요? 자, 일단 정답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요양보호사가 적는 기록지가 3개가 있어요. 상태 기록지와 인수인계서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적는 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급여는 서비스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났을 때 적는 기록지, 이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이고요. 그래서 그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공했고
뭘 했는지를 적는 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적는 게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 기록지에는 뭐를 적냐면 요거를 적습니다. 이 섭취, 어르신들이 뭘 드셨고 또 배설은 어떻게 됐고 목욕할 때 상태는 어땠는지를 적는 게 상태 기록지입니다. 이게 상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태 기록지는 대상자의 상태를 적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수인계서는 이제 내가 그만둘 때 인계를 할 때 이 사람의 대상자의 어떤 이제 문제들,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고 특이사항 같은 거를 인수인계할 때 적는 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 사례회의록,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적는 거예요. 사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대상자의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적는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제공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급여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적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5번입니다. 자, 33번. 방문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지요. 이것도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전 몇 시에 물을 얼만큼 많이 마신 건지, 한 잔을 마신 건지, 5잔을 마신 건지, 10잔을 마신 건지, 많이 이런 거 안 되고, 오전 10시, 오전 9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도대체 몇 사람이 방문을 한 건지, 7사람이 한 건지 2사람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한참 만에 이런 거 안 됩니다. 2시간 만에 오신 건지 30분 만에 오신 건지 8시간 만에 오신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몇 시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 4번처럼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게 한 달 만에 온 건지 10달 만에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적어 주셔야 합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좀 볼게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는 내가 이제 말기 환자이거나 또는 그 임종이 예상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제 그럴 때
나한테 이런 연명치료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치료 효과도 없이 임종 기간만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작성한 후에 얼마든지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작성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러면 철회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제 의향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또는 뭐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19세 이상 이상인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7세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내가 뭐 작성만 해가지고 갖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등록기관에다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죠?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자, 임종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튜브를 제거할 일이 있다면 간호사 등에게 이런 걸 제거해 달라고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함부로 이런 걸 제거하거나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해서 버린다 그랬는데 소유물은 목록을 만들어 두고요. 만약에 버린다면 보호자분들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죠. 자, 세 번째,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감겨 주셔야 합니다.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감기거든요. 그런데 안 감기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강직이 오면 이게 안 감겨 버리기 때문에 꺼지에다가 물을 적셔 가지고 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눈이 이제 촉촉하게 젖으면서 나중에 감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꺼지에다 물을 적셔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겨주거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 베개를 제거하시거나 머리를 낮추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깨와 머리 같은 거를 올려줘야 얼굴 쪽으로 혈액이 정체가 되지 않거든요. 베개를 빼버리게 되면 얼굴 쪽으로 혈액이 몰려가지고 얼굴에 이제 막 사반 같은 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베개 같은 걸 올려서 이렇게 얼굴 쪽에서 몸 쪽으로 혈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제 모두 강의가 끝났네요. 자료 출제는 사람과 경영이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은 2번 누르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